흔히들 클래식 음악은 유행이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대중음악은 매일 차트가 바뀌는데 클래식은 원래 인기 있는 곡만 늘 인기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사기에는 오늘날 전 세계 클래식 음악 차트에서 1위를 휩쓰는 작품이지만 2차 대전 이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작품이었죠. 그러다가 1955년에야 이탈리아의 실내악단인 이 무지치가 음반을 내놓고 세계 곳곳에서 연주하면서 최고의 인기곡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도 거의 잊혀졌다가 재발견되는 그런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 곡은 1908년에 세상에 나왔고 연주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곡이죠. 말러나 브루크너의 교향곡보다 길지는 않지만 초연된 이후에 계속 이거 지루하다, 형식이 느슨하다, 그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알려진 얘기이긴 하지만 라흐마니노프는 이것보다 앞서서 24살 때 교향곡 1번을 썼는데 이 곡이 악평을 받자 신경쇠약에 걸려서 전문의의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 나서야 회복이 될 정도로 이른바 요새 말로 유리 멘탈, 개복치 멘탈이었죠. 마음이 아주 약했어요. 결국엔 교향곡 2번도 이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이 곡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지휘자가 자기 마음대로 줄여서 연주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죠. 하지만 그 뒤에도 이 곡을 연주하는 사람은 드물었고 그것도 아무렇게나 생략된 형태로 공연되거나 잘라서 음반이 나오거나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곡이 재발견되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잘 아는 지휘자 앙드레 프레빈입니다. 프레빈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로 있던 1971년에 이 악단을 이끌고 소련과 아시아 순회 연주에 나섰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시작해서 당시 레닌그라드, 오늘날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거쳐서 서울, 그리고 홍콩으로 이어지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때 연주회 메인 프로그램으로 넣은 곡이 바로 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이었습니다. 연주 일정을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시작하면서 러시아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를 메인곡으로 넣은 거죠. 물론 마음에 든 곡이니까 프로그램으로 선택했겠는데 하지만 이 곡을 이 순회 연주에서 계속 지휘하면서 그러면서 이 곡을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게 됐고 이 곡과 사랑에 빠지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2년 뒤인 1973년에 프레비는 역시 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서 이 곡을 음반으로 발매했는데요. 그 뒤에는 다른 여러 지휘자들이 이 곡을 삭제하지 않은 채 음반으로 내놨고 악보를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연주를 했습니다. 사실은 최초로 이 곡을 삭제 없이 음반으로 내놓은 사람은 이것보다 5년 전에 파울 클레츠키라는 지휘자가 스위스 로망드 교향악단을 연주한 음반이었지만 역시 이 곡의 인기에 대대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당시 젊고 미남이었던 인기가 높았던 프레빈의 음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76년에는 이 곡의 인기가 대중적으로 더 높아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클리블랜드 음악원을 나왔던 클래식을 전공했던 에릭 카먼이라는 가수가 이 곡의 느린 3악장 메인 선율을 팝송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편곡해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에릭 카머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의 2악장도 All by Myself라는 노래로 각색해서 더 큰 인기를 끌었죠.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 삽입되기도 한 노래입니다. 여기서는 원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의 감상 포인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곡은 어딘가 가을 분위기가 전곡에 걸쳐서 충만합니다. 늦가을이라기보다는 초가을, 마치 9월 햇살 같다고 할까요? 첫 번째 악장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곡의 선율들이 다 굉장히 깁니다. 한 2분은 들어야지 그 전모가 파악될 것 같은 긴 선율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흐마니노프는 죽음의 선율 DS1회에 유난히 집착했던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DS1회가 뭐냐 하면은 중세시대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세상의 멸망을 표현했던 그런 가사고 선율인데 수많은 작곡가들이 베를리오즈나 리스트 그리고 차이콥스키를 비롯한 여러 작곡가들이 이 선율 또는 동기를 자기 작품에 빌어와서 죽음을 상징하는 선율로 썼죠. 바로 이런 선율입니다. 이 DS1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 지난해 12월 27일 올린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흐마니노프는 다른 작곡가들보다도 이 DS1회에 유난히 집착을 했습니다. 교향곡 1번 마지막 악장에선 아예 가장 중요한 주선율로 등장했고 그 외에 교향시 죽음의 섬이나 유명한 파가니니 환상곡 등 무려 8개 정도의 작품에 이 선율 또는 이 죽음의 동기를 집어넣었죠. 그런데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DS1회가 교향곡 2번에도 들어갔다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백 번을 들으면서도 말이죠. 바로 2악장 스케르초가 시작할 때 나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DS 1회에 도시도 라시 솔라를 두 낮춰서 라 솔라 파 솔 미 파 이렇게 바꿨습니다. 세 번째 악장은 앞서서 에릭 카먼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이라는 노래와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죠. 그런데 이 노래에 들어간 선율은 아까 들으신 선율만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악장도 앞의 악장들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초가을 느낌이 충만합니다. 특히 이제 들으실 선율은 마치 우리나라 9월에서 10월 사이에 깊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시원하고 아주 서늘합니다. 이 곡 전체를 끝낼 때 아주 인상적인 세디단 음표 리듬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짠, 짜자자잔. 그런데 라흐마니노프가 이렇게 곡을 끝내는 건 이 곡뿐이 아니죠. 더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2번도 비슷하고요. 이른바 세상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피아노 곡, 그렇게 알려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도 그렇게 끝납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끝맺음하는 스타일을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발명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대선배 작곡가인 차이콥스키한테서 빌려왔다는 거죠. 약간 다르긴 합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짠짜자잔 또는 짠짜자자잔 이렇지만 차이콥스키는 짠짠짠짠 이렇습니다. 재미삼아서 비교해 볼까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의 사악장입니다.
2번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차항의 사막장입니다. 이런 걸 보면 두 작곡가는 이 단순한 음형을 일종의 낙관처럼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내 작품이야. 라흐마니노프는 이거 내 거야. 그런데 나는 차이콥스키의 직계 후배고 수제자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 발레 음악인 호두까기 인형 1악장의 끝부분입니다. 분위기는 약간 다릅니다. 저는 2주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